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2월 24일 성탄전야에 인사드립니다. 자, 한동훈 효과, 한동훈 현상, 이것이 수치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 총선용으로 일단 투입이 됩니다. 긴급 투입이 되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은 총선 너머에 다음 대선이 있죠. 자기 대권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의 역할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총선을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승리를 이끌어야지, 일단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지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지 다음 대선이 있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동훈에게는 어떤 대권 로드맵이 있을까? 그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가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저희 판단을 섞어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한동훈 효과는 지금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RN서치가 조사를 한 결과를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이 국민의힘 자기 비대위원장 적합도, 물론 지금 비대위원장은 내정이 됐죠. 내정이 되고 29일 날 출범만 남았는데, 이 조사를 왜 소개해드리느냐 하면은, 이 조사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가 됐습니다. RN서치에서 실시를 했는데, 19일에 한동훈 지명자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상당한 의지를 밝혔죠. 없는 길은 길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권 의지를, 비대위원장 수락 의지를 밝힌 것이 19일이고, 21일에 정식 발표가 됐는데, 그 사이에 20일부터 22일 사이에 실시가 된 조사입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자기 비대위원장 적합도에서 한동훈 34%, 그리고 원희룡 9%, 그 다음에 김한길, 인요한, 김병준 한 자릿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전체 한동훈 34% 이 안에는 이 역선택에 들어가 있겠죠.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런 쪽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민주당에 불리할 걸로 예상을 하니까 한동훈을 선택을 안 하는 그런 여론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은, 가장 정확하게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자,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66.3%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다. 66.3이면 딱 국민의힘 지지층 3명 중에 2명입니다. 3명 중에 2명이 지금까지 이 정치권에 진입하지도 않은 한동훈이 적합하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계속 있었던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이 비대위원장 적합하다, 국민의힘 응답자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10.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때 한동훈이냐 원희룡이냐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가 이렇게 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선택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6배가 많이 나왔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8.1%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도 지난주에 비해서 3.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것도 한동훈 효과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동훈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수락을 하고 나서 오늘 발표된 사회 전 분야의 이슈 검색어 1위, 모든 연예인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어떤 사람을 검색을 많이 했느냐, 여기에서 한동훈, 이 사회 전 분야에서 이슈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그만큼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셨죠. 한동훈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을 사직하는 날 예비 고1 학생에게 응원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장을 보내면서 책을 선물을 했다. 모비딕이라는 책을 선물을 했는데, 그 책이 그것이 보도가 되고 나서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자, 이런 것도 한동훈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특히 말씀드린 대로 보수층 중심으로 이 여론이 한동훈을 주목하는 이유는, 물론 첫째는 총선에서
한동훈 체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운데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을 할지, 그 총선을 승리로 이끌지 이 부분이 하나 있지만 그 너머에는 자기 대권, 한동훈이 대권 주자로서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 당장 잠룡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 이 관심의 초점으로 등장해 있는데 물론 좀 이런 감은 있습니다. 이 한동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이제 1년 7개월 됐는데 후계 구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감은 있지만 일단 뭐 정가에서는 자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가 다 실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가 다음 대권, 그러니 보수 정권이, 우파 정권이 5년을 더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은 문재인 정권이, 그 좌파 정권이 5년 만에 끝났듯이 정권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인가, 이 문제도 이번 총선 결과에 달려 있고 이 총선의 핵심 인물로 한동훈 전 장관이 등장을 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의 대권 로드맵을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전제는, 대권으로 가려면 전제는 총선을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패배를 하면은 제2의 한교안이 될 수도 있다. 한교안 전 총리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그때 미래통합당을 대표로 맡아서 이끌었는데 미래통합당이 2020년 총선에서 크게 지면서 한교안 대권론, 한교안 대망론은 물거품이 돼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큰 전제가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지 대권 고지에 등장하는 그 앞에 딱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박근혜 비대위 모델입니다. 박근혜 비대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서 바로 대권에 직행해서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있었죠. 2012년이었는데 그때도 2012년에는 4월 달에 총선이 있고 바로 12월 달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11년에 발생했던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자기 서울시장직을 무상급식과 연계시켜서 내놓는 바람에 치러졌던 보궐선거. 근데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11억 보궐선거였는데 이 박원순에게 뺏겼죠. 서울시장직을.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그 연말 2012년 연말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이 비상이 걸렸는데 그때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서 등장했던 체제가 박근혜 비대위였습니다. 박근혜 비대위가 그때 유일하게 성공한 비대위다, 이런 평가까지 듣고 있죠.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지휘로 해서 단독 과반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명도 새누리당으로 바꿨죠. 그래서 152석을 얻어서 단독 과반을 했고 그 탄력을 받아서 그해 연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그때 총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성공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박근혜 미래권력 박근혜라는 인물이 비대위원장으로 자리해서 선거를 총괄 지휘를 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자기 대권 주자로서의 한동훈이 총선을 이끄는 것과 자기 대권 주자로서 가능성이 낮은 한동훈이 이끄는 것은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동훈의 자기 대권 이야기를 좀 이런 감이 있지만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해서 대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대권에 나오려면은 한동훈 전 장관이 대권에 출마를 하려면은 당내에 세력이 있어야 되겠죠.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경선을 해야 됩니다. 경선을 하게 되면은 지금 쟁쟁한 후보들이 있죠. 물론 지지율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지만은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또 이번에 아마 한동훈 장관과 전 장관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죠. 원희룡, 조금 전에 비대위원장으로도 물망이 올랐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아직 장관입니다. 이 주자들은, 대권 잠룡들은 그동안 쭉 정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정치권에 들어가면은,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가면은 배지를 달고 들어가면은, 아니면 오선 서울시장은 뭐 배지를 달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기존에 정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전혀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게 가장 대권에 도전을 하려면은 가장 필수적인 것이 세력 확보, 자기 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 안에서 일단 자기 세력을 확보를 해서 대선 후보가 돼야지, 경선을 거쳐서 대선 후보가 돼야지 다음 대선 본선에서 뭐 중도층을 확장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동훈 전 장관에게 아마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친한계, 친한동훈계 이런 것이 또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그것이 완전히 자기 세력이 한동훈 세력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친윤계가 지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만은 그렇다고 이 친윤계를 그대로 친한계로 이어받는다, 이것도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한동훈 장관이 자기 세력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친윤계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확실하게 자기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는,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총선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전체 지휘를 하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 이렇게 자기 세력을 형성하러 들어갈 것인가, 국민의힘 안으로. 아니면은 우회를 할 것인가. 이 방법이 있죠. 지금 대체로 나오는 이야기는 총선 출마도 패키지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지휘할 뿐더러 한동훈 전 장관 본인이 출마를 하는, 그래서 금배지를 다는, 이것을 패키지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어디로 가느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종로, 상징성 있는 종로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마포 앞 이야기도 나왔다가, 아니다, 좀 편한 지역에 가서 선거를 총괄 지휘해야 되니까는 강남 3구 쪽에 하나, 서초, 법원이 검찰청이 있는 서초, 본인의 집도 그쪽에 있죠.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나왔고, 또 비례대표로 가서 지역구를 가지 않고 비례대표로 가서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로 가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현행 선거법대로 가면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거기 비례대표로 가면은 이쪽 선거를 지원도 못하고 그 전에 국민의힘을 탈당을 해야 되죠. 비대위원장이니까 그걸 이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선거법이 바뀌면 비례대표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현재대로 선거법이 그대로 간다면은 비례대표는 적고 출마 지역구를 가는 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국회에 진출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염두에 둔다면은, 그때 험지로 가느냐 아니면은 편한 지역으로 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특히 지금 비대위원장이지만은 나중에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가 뜨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동선대위원장도 같이 맡을 겁니다. 같이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희룡과 같이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든지,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들어오든지 해서 선대위원장도 맡아야 되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를 총괄을 하고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지원을 하고, 그 상황에서 지역구를 출마를 하면은 비례대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역구를 출마를 하면은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죠. 본인이 움직이는데 한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편한 곳에 가면은 별로 선거 지원 활동을, 자기 선거구는 그냥 있어도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거 지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한동훈 개인의 이미지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것은 편한 곳에 가서 국회의원 배지는 이제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선거 지원을 하러 다닌다. 이건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험지로 간다. 아니면 상징적인 곳, 예를 들어서 종로로 가면 종로에 그냥 있지 않겠죠. 민주당이 임종석이든지 뭐 이렇게 또 강한 상대를 내세울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비대위원장도 하고 공동선대위원장도 하고 또 자기 선거구에서 뛰고 하려면은. 자, 그래서 나오는 안이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례든 지역구든 총선 불출마 선거 지휘는 하되 본인이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 그 카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것 아닌가. 일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도 한번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를 때. 그런데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니 또 공동선대위원장도 맡을 것이니 그러면은 본인은 출마는 안 한다. 선거 지휘만 한다. 자, 이 카드인데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서 국회에 입성 안 하고 어떻게 대권에 도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남죠. 그런데 여기도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87 체제 이후에 노태우 정부 시절 이후에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국회의원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 전에 노태우 대통령부터 전부 다 국회의원을 거쳤죠. 그런데 그 선례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남겼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그 선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29일 날 출범을 하고 나서 적절한 시점에 이 타이밍을 잘 골라야 됩니다. 적절한 시점에 총선 불출마 선언 하는 배수진도 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 그렇게 되면은 그때 뭐 중진들,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중진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또 지도부 불출마 선언을 하자, 아니면 험지 출마 선언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응하지 않았죠. 김기현 대표조차 응하지 않았고, 뭐 전부 다 지역구에서 나는 출마를 하겠다고 다 버텼죠. 그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딱 하니까 장제원 의원의 희생, 이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아서 결국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까지 오게 된 상황이죠. 좀 결은 다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은 총선 불출마, 총선에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이건 또 자기 희생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에게. 그러면 총선 전체에 도움이 되죠. 비대위원장이 나는 그 배지 포기하겠다. 그 대신 총선 승리를 이끄는데 전념하겠다. 선대위원장을 하면서도. 그러면은 선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개인은 어떻게 되느냐? 개인은 저는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봅니다. 굳이 국회를 통해서 자기 세력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국회에 진입을 해서 밖에서도 자기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있다.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300명만이 쓰는 여의도 언어는 여의도 사투리다. 그러니까 여의도식 그 문법이라는 거죠. 여의도 정치라는 거죠. 본인은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 자, 이 말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 불출마, 여의도에 굳이 여의도 선거에 굳이 들어가지 않고, 여의도 선거에 들어가지 않는다기보다 국회에 들어가지 않고 이 대권로를 대권으로 가는 길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 하나는 이 불출마 상태에서 일단 비대위를 이끌면서 총선 승리를 이루어내면은, 자, 비대위 활동은 끝나죠. 총선 끝나면 비대위 활동 끝나죠. 그러면은 당 지도부 경선을 해야 됩니다. 전당대회에서. 지금 모든 것은 대선에서 이겼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대선에서 지면 이런 시나리오도 한동훈 전 장관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선에서 이기고 총선에서 이기고 선거가 끝났다. 총선에서 이기고 선거가 끝났다. 이 상황이라면은 전당대회가 열리죠. 전당대회가 열려서 새 지도부를 뽑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비대위로서의 임무는 다 마치고 지도부 경선에 나갈 수가 있죠. 금배지를 안 단 상태에서, 배지 안 단 상태에서 지도부 경선에 나가서 당권을 장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 대표 경선에 나와서 최고위원들은 따로 뽑게 되고, 당권을 장악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대표적인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면 내년 2024년 4월에 총선이 끝나고 6월쯤에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은 임기 2년이니까 2026년 6월까지 당대표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음 대선은 그 직후 한 9개월 후에 다음 대선은 2027년 3월이죠. 그러니 당대표를 하면서 다음 대선 직전까지 이 당을 장악을 할 수 있는 당권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이 로드맵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기 세력을 확보를 하면서 당대표를 하면은 현장 정치, 현실 정치를 뭐 국회의원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경험을 하고 자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타임 스케줄도 딱딱 맞아 들어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대표 2년, 물론 이 당권 대권 분리해서 1년 전에 이 당대표를 그만둬야 된다면 조금 일찍 그만두면 되고, 그래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대선 후보 경선에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죠. 대표를 좀 일찍 그만두더라도. 자, 그 길이 하나가 있고, 다른 길은, 두 번째 길은 이게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이끈 후에, 총선 승리가 끝나면은,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면은, 그 여권에 개편이 보통 있습니다. 새로운 입법부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서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여권을 이끄는 새 축, 그러니까 대통령실 또는 내각 교체가 있죠. 그러면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는 가지 않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놨고 국회는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을 보좌를 하면서 국정 운영도 곁에서 지켜보고 또 여기서 성과를 내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무총리로 갈 수도 있겠죠. 파격적으로. 뭐 50대 초반,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물론 나중에 인사검증 과정에서 실패했지만은 김태호 아마 40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뭐 50대 초반의 국무총리 충분히 가능하죠. 국무총리로 가서 국정을 통괄하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경험을 쌓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기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윤석열 정부가 그때 성공을 하게 되면은, 후반부까지도 계속 잘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 한동훈 장관이 내각의 수반인 총리로 가든 아니면은 비서실장으로 가든 그것은 한동훈의 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의 훈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대권으로 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정가지담화에서는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은 이제 취임만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럼 한동훈 전 장관이 다음 대권 주자로서 분명히 떠올라 있는데, 제가 여론조사도 나왔죠.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한동훈 대 이재명 맞대결에서 한동훈이 오히려 4%포인트 앞서 있다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 대권 주자인데, 총선 넘어 대권 가드를 어떻게 달릴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굳이
상황이 총선에서 상황이 어려운데 본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고도, 그러니까 총선 불출마,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또 다른 우회로를 통한 대권가도 진입도 가능하다. 그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